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유상현 선생님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면접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앞부분, 그러니까 사례를 제외한 앞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사례 부분은 유상현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앞에 보시면 면접 시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 공통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는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이 공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2급과 1급을 취득했는데요. 충분히 이 정도의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 뒷부분에 있는 사례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는 사례 질문지를 한 장 면접 들어가기 전에 숙지하고 들어가서 면접위원들께 면접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나왔던 사례들을 쭉 뒤에다가 약술해서 정확하게 복원하지는 못하겠죠. A4 한 장 정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약술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 합격자의 후기를 이제 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교재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면접 시험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필기 시험은 지필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면접 시험은 구술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충분한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야 면접위원들의 면접 질문에 여러분들이 응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인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돕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상담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필요하고 인성도 필요한데, 자, 이러한 부분들 필기시험이 면제된 응시자의 경우 응시자의 인성을 모두 알 수 없다. 여러분,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회차에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보지 못하셨거나, 또는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된 분들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우, 그리고 필기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경우 응시자의 인성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구술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면접시험은 인성이나 지식의 정도,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시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면접시험은 최종적으로 지식의 정도,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답변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좀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면접위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명확하게는 일종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성,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들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나 또는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이다 보니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급수별로 업무가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과 연관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여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면 불합격의 요인이 됩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책들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책의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그 아웃라인을 좀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 짧은 시간에 보통 면접장에 들어가면 10분 내외거든요. 10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혼자 들어가서 2대1 또는 3대1로 이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수험생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가서 질문을 한쪽에 다 받고 그 다음 또 한쪽에 다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대개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두 분이 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면접위원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있을 때는 다 세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면접위원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의 질문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추가 질문이 꼭 나오더라고요. 추가 질문이 나오면 6개 내지 7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1분 이상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분 정도로 잡으면 한 10분 내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분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10분 내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무작정 답변을 하기보다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이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두갈식입니다. 이 두갈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작정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뭐랄까요? 의사 표현의 정확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야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갈식으로 결론을 탁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살짝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연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의사소통에 또는 의사표현의 정확성 측면에서, 논리성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두갈식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이 모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정신, 자세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인성과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인성과 연관성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사명감이나 지도 철학,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대답하기 힘듭니다. 자기소개를 좀 30초에서 40초 분량 정도로 좀 짧게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 안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적으로 살짝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소개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포부 이런 것들을 마무리용으로 살짝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상담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시면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담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그 하나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이나 정신자세가 어느 정도는 피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 지식과 수련의 정도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성. 이 전문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필기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육성제도론이란 게 있죠. 이 육성제도, 이 청소년 과목에서, 전공 과목에서 이것과 연관된 것을 청소년 상담사 1급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급에서 청소년 이해론이란 게 있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이 선택 과목인데 거기에서 또 법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령과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청소년 상담사 2급 같은 경우는 과목을 쭉 봤을 때 법령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면접 교재에 있는 정책들, 법령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 전문 지식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상담 프로그램이죠. 이해 및 운영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은가, 그 목적, 필요성은 무언가 그런 것들도 이 기출에 있어요. 족보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고민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청소년들,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품행 성실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A 품행 성실성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가치관 정신자세와 연결해서 볼 때 바로 인간적 자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성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인성적인 측면은 전문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인성은 인간적 자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A 품행 성실성도 마찬가지죠. 사용 용어가 적절한지, 자질과 태도는 어떤지, 여기 자질은 당연히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을 공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간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자질이 저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면접장에 들어갈 때 면접위원들이 보고 계실 건데 거기에서 깍듯하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착석하고 나올 때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퇴실하는 그러한 것들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벅처벅 걸어와서 앉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척척 나가고 그러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A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A 품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앉아서 대답할 때도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미소 띄우면서 면접위원들과 응대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미지, 첫인상 그런 것들을 면접위원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세 가지 항목을 했고요. 네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입니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식으로 잡는 것이 좋다.
두갈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정확성. 우리가 이제 경청이 상당히 중요하죠. 질문 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만약에 경청을 잘못했다? 그러면 면접위원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잦으면 문제가 되죠. 저분은 청소년과 상담할 때 경청을 잘 안 하실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경청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도 정확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답변이 조금 비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문서답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이 제일 좋지 않아요. 그거는 답변도 정확하지도 않고 경청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전문성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너무 뭐랄까요? 전문적인 용어, 특수 용어, 외래어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 일종의 좀 겸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면접위원들은요, 기관에서 정말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분들이에요. 대학 교수님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프로그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의적인 것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이끌어가요. 이게 바로 일종의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 그 다음에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 개인의 역량 강화, 발전 방안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상황 질문이란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상황 질문도 나오는데 어떠한 위기 상황이다, 긴급 위기 상황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황 질문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5번 항목에서 평정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창의성을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의 대처 능력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 강화, 발전 방안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만약에 청소년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항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합격자 결정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가 있는데 상중하에서 이 중이 그러니까 한 항목에 5점이 있어요. 한 항목에 5점인데 중이 3점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3점이면 5개의 평정이니까 3, 5, 15, 15점. 우리가 보통 상중하에서 중 이상은 합격으로 봐요. 그래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면접위원회 평정한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것은 각 항목,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각 항목의 상중하에서 중을 보통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상은 우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항목의 중, 보통 이상을 획득했을 때 우리가 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2명일 때도 중 이상, 3명일 때도 중 이상 이렇게 이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사항에 대하여 1점을 줬다는 것은 미흡을 줬다는 거예요. 자, 미흡을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불합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면접위원이 2명이다. 2명이다면 과반수는 1명이 되겠죠. 과반수가 라고 했으니까 과반수는 1명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이다. 3명이다면 1.5명이 과반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1.5명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과반수가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니까 2명. 이 2명으로 봐야 되죠. 1.5명의 바로 아래가 1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명이 이렇게 미흡을 줬을 때 전체 합계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5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미흡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1점이 미흡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5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중하, 우수, 보통, 미흡에서 보통 이상을 맞아야 된다. 중 이상을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집니다. 대신 내가 미흡을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야 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득점 면접 10개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접장 들어가고 나가고의 시뮬레이션,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짧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와 장점이 부각되게 하라. 자기소개를 제가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A4 용지로 A4 용지 160% 줄간격에 한 11포인트로 작성을 했을 때 한 A4 절반 정도? A4 절반 정도 하게 되면 대개 30분에서 1분 사이에 분량이 됩니다. 자기소개할 때는 막 빨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면접위원이 하나하나 들을 수 있게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도 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유행어, 화려한 수사어구,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만연체라고 하는데요. 그 만연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짧으면서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사로서 헌신하고 싶은 김영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정리해서 자기의 헤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장점, 경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관명, 여러분들이 어디 근무하고 있다면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관명, 여러분들의 직책, 직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시면 면접 시험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뽑아요. 번호표를 뽑는데 그 번호표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진행하는 면접 도우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의사항을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좋고 올바른 경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수쌤은 유행어, 약어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경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경어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뒤에를 입니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끝맺는 게 좋아요. 뭐뭐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것보다는 했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경청,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대답을 잘못했다, 그럴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감점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생각이 돼요.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멈춰야 돼요. 멈추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답변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수정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셔야죠.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스로 중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라. 릴렉스. 자, 우리가 보통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심호흡이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지를 본단 말이에요. 사례지를 볼 때 심호흡을 이렇게 하시면서 읽어가세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읽어가시고 그 사례를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하세요. 우리가 보통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데 사례 개념화를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이 주어서 문제가 뭐고 여기에서 어떤 상담의 이론 또는 모델이 사용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심호흡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어느 정도는 준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럴 때 이완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유머는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다소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에피소드, 경험담입니다. 이런 것을 첨가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유머는 충분히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면접장을 장난스럽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맞게 자기의 어떤 에피소드의 경험담에 충분히 유머가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면접을 할 때 옆에 있는 분이 상당히 남자분이었는데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같이 웃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청소년을 상담할 거니까 청소년 상담에서 권위적이고 그런 모습보다는 충분히 유머를 섞어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며 자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접이잖아요. 구슬인데 앉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나올 수 있어요. 다리를 떤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를 극적극적 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 말하는 투에도 같은 말이 막 반복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면서 스터디를 되게 많이 운영하세요. 우리가 보통 3명에 2명 또는 2명에 2명이니까 4명 내지 5명이 이제 스터디를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 면접에 대한 세팅대로, 그러니까 3명이 면접관을 하고 그다음 2명이 수험생이 되고 2명이 면접관이 되고 2명이 수험생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저렇게 하고 있었다고? 말을 저렇게 했네?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녹화가 되면 그걸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버릇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재점검을 해서 고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의사 전달이나 너무 큰 목소리나 빠른 말투, 불안정한 시선이나 자신도 모르는 버릇, 이런 게 주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선은 뭐냐면요, 면접위원을 잘 못 보고 천정을 본다든지 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되게 그 면접위원하고 자리가 한 2m 50, 3m 가까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멀었거든요. 3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정표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 3m 정도는 조금 거리 간격이 있는 거죠. 떨어진 상태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너무 큰 목소리나 빠른 말투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큰 목소리는 너무 크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위원들이 들을 때 좀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한 톤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더 중요한데,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돼요. 천천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속도 정도가 좋지. 우리가 이제 뭐 원고를 다 준비해서 그걸 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진 않겠지만 좀 차분하게 질문 나오면 거기서 한번 2초 정도 생각했다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끝맺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이나 관련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100% 파악하라. 이 100%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많이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면 답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가 있어요. 1급, 2급, 3급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들,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본문에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숙지, 여러분들 자격 급수별에 맞게 잘 숙지하시면 좋겠고,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청소년 관련 법률,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법률과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법률이나 정책의 거시적인 측면을 이게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담과 관련된 정책들,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같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도 있죠.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법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숙지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 청소년 분야 정책에 대한 견해.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보고 나서 그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어떤 질문이라도 즉석에서 응용해서 답변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을 알고 답변하는 거랑 정책적인 부분을 모르고 답변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죠. 어쩔 때는 면접위원이 잘 모르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겸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거 7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나 제도들이 있을 거고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 자질이 보이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터디. 이 스터디를 줌으로 하셔도 되고요. 너무 멀리 있다면 줌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요새는 뭐 포스트 코로나니까 좀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의 면접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빈출 면접 질문, 그 다음에 최근의 시사 이슈들, 자, 이런 것들, 요새는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청소년 관련 정책과 인성 관련 질문지도 만들어서 역할 분담도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교재에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그냥 그대로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라. 우리가 이제 첫인상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태도, 들어오는 태도, 인사하는 법, 앉는 자세, 밝은 미소, 표정 이런 것들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어디에 반영될까요? A, 품행에 들어갑니다. A, 품행 성실성이 있었잖아요. A, 품행에 반영이 되겠죠.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 장점을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 경력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기관을 말하거나 직책을 말하거나 그런 실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청소년 만약에 관련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업무를 했든지 우리가 직업으로 업무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진 소양들 또는 장점들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청소년 분야에 이렇게 없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히면서 청소년 분야에 기여를 상담 분야에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장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써보면 성실성이 있다. 공감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가 보세요. 친화력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이 남다르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픽5 검사에 보면 외향성, 그 다음에 호감성, 이게 호감성이죠.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경험 개방성이 창의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성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해봤어요. 자,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 그리고 상황에 많이 대처해 보셨어요. 청소년 동반자로 활동해 본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도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상황 대처 능력은요, 경험이 많은 분들, 이 공감이나 이런 것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장점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면접위원들에게 설명이 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듣고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하라. 가장 성공적인 대화는 말하기가 30%, 경청이 70%라 하듯이 경청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은 자신이 말은 말을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상담사로서의 적격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거짓이라도 이제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거짓말은 금물이다.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경력은 없으면 없는 대로, 경력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력이 부족해서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력이 있다 해서 합격하고 경력이 없다 해서 떨어지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득점 면접 10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면접 상황과 면접 준비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먼저 수험 번호에 맞게 대기하고 그 다음에 면접 도우미가 오신 후에 이제 수험 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서 직접 여기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번호하고 이건 다른 거죠. 거기에 제 기억으로 1, 2, 3, 4, 5 이렇게 단순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1번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시는 거죠. 만약에 8번이다 그러면 8번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개조 또는 2인 1개조, 되게 이제 응시생이 많을 때는 3인 1개조도 들어가지만 2인 1개조가 일반적입니다. 2인 1개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시생이 있다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결시생이 있다면 1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개 2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위원은 3명 또는 2명입니다. 뭐, 어떤 지역은 면접위원 섭외가 잘 안 되면 2명까지도 이제 뽑긴 뽑는데, 제가 2번 시험 봤는데 2번 다 3분이었습니다. 자,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가장 나중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질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되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한 면접위원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그 다음 면접위원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물어볼 수 있죠. 2분이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청소년 상담사 상급 면접도 들어가 봤어요. 면접위원 말고 수험생으로 들어봤는데 그때는 3명이었어요. 수험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었는데 그럼 3명이면 가운데 앉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분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면접위원이 지정을 해주면 그분부터 답을 해야 됩니다. 좀 이것은 왜 그럴까요? 공정성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쭉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분이 약간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순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이쪽 3번에 있는 이쪽이 먼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공평성이 생기니까요. 자,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지는 않지만 자기소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되게 자기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는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기소개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이나 어떤 이야기 나오면 그걸 적어놨다가 추가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뭐 중간에 또는 마지막에 하는 분도 간혹 있긴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속 기관이나 학교 명칭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면접위원들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쓴다면 직책, 직위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상담기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꼬리 질문, 후속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3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측정이 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죠. 질문 3개 딸랑하고 끝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 더 던지고 특히 여성 면접관님들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남성 면접관보다는 여성 면접관님들이 추가 질문을 좀 저한테는 많이 하셨거든요. 자,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되게 앞에
A라는 수험생이라 합시다. A라는 수험생에게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 묻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최근에 어떤 정책이 있나요? 이런 분야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질문을, 두 사람일 때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할 때,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면접위원을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는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인상, 그리고 A 품행,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장이 나오죠. 꼭 정장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단정하게 복장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면접 시험 보러 온 분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복장이면 되죠. 신발도 마찬가지고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1차 필기시험에서 봤던 거,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1차 때 필기에서 이미 이건 다 걸러졌어. 그래서 면접 때는 이거 안 물어봐. 그게 아니고요. 물어봅니다. 가볍게 물어봐서 그걸 확인한다 할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앞부분의 면접을 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식적인 측면이거든요. 그 지식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놓고 들어가시면,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있어요. 이 교재 뒷부분에 있는데, 사례는 사례대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지식은 지식대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면접장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좀 혼용해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거죠. 동기, 자신의 강점, 장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향후 계획이잖아요. 향후 계획. 이게 발전 방안에 있다라고 했죠. 평정 항목의 맨 마지막. 자,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거는 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인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청소년기를 겪었고 그때 상담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힘든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동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난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전공을 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평생 직업으로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동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앞에서 제가 쭉 몇 가지 써드렸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대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만 따고 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담사 최종 합격을 위해서 면접 시험장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향후 계획도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인데 한 50분 가까이 했네요. 짤막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교재 안에 많은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합격자 결정에 있는 다음에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 접수 전 선착순에 따라 본인이 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면접시험일에 지방에 내려가 있다. 그러면 지방에서 시험 보셔야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험자는 반드시 면접시험 수험표를 출력해서 본인의 시험 일시,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출력해서 가져가실 거잖아요. 수험표를 출력해서 시험 일자, 그리고 장소,
시험 일자에 일시도 나옵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런 것도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자 입실 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착석해서 대기를 합니다. 뭐 신분증 인정 범위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실 시간까지 신분증 가져가시고 수험표 지참하시고 필기도구도 소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례지 있잖아요. 그 사례지 그걸 보시는데 그 사례지에 낙서를 하실 수는 없어요. 왜? 다른 수험생도 그거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도구를 가져가서 잠깐 메모를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사례지 줬을 때 뭐 별도의 그 용지, A4 용지, 빈 용지를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가시면 거기에서 좀 이게 작성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도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소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치해 놓은 필기도구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수험자는 일시, 장소, 입실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신분증, 수험표 소지하고 대기실에 입실해야 되는데요.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간 내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2번이 좀 중요한데요. 소속 회사의 근무복이나 군복이나 교복 등 제복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을 포함해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에도 이런 특정 범위의 뭐 직위, 직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명, 학교명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정한 복장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해드린 겁니다. 이건 마지막은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연수까지 잘 받으셔서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 2급 자격, 3급 자격을 꼭 취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